소개될 내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항상 강연을 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청중분들한테 알려드려야 그분들도 저한테 어떤 부분을 기대하실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항상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20년 동안 ICT 산업동향 분석을 좀 오래 했고요. 기술가치 평가도 좀 했고,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 무슨 일이냐면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R&D 기획평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테크 업계에서는 랭귀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랭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 분들은 기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술적인 얘기를 쭉 하다 보니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기술적인 랭귀지를 좀 비즈니스 랭귀지로 바꿔서 설명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걸 제가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거를 막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일단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뭐든지 정의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여기서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죠. 이분이 2040년에 100억대, 우리가 스마트폰이 1년에 한 13억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100억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보진 않지만 하여튼 상당히 옵티미스틱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젠슨왕 CEO도 휴머노이드가 가까운 미래에는 집에 우리가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자동차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한 대씩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브래드 에드콕이라고 이제 피겨 AI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CEO 분이 계신데, 이분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인간의 노동시장 규모, 그게 이제 400조 달러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마켓 포텐셜이 크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로봇이라는 건 있었어요. 공장에도 있고 우리가 물론 집에도 청소용 로봇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공장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로봇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형태를 본떠 제작된 특수 목적용 또는 범용 이족 보행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건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금 도식화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족 보행을 하면서 로봇 형상을 가지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밑에는 두 발로 걷지는 않지만 휠 베이스로 주행을 하는, 이건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특히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런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가 로봇이라는 어떤 그런 걸 만들면서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하고 정말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오른쪽 상단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로봇이야 라고 만들겠지,
이걸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뭐 피부 조직과 그런 것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로봇의 역사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로봇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고,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혼다에서 만든 그 이오라는 로봇인데 그냥 다리 두 쪽만 있는, 그 당시에 처음 때는 로봇을 어떻게 하면 걷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제 혼다에서 아시모라는 로봇을 만들었죠. 이게 사람처럼 생겼고 걷고 뛸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많이 판매를 했죠. 물론 나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테슬라나 피겨 AI나 그런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기술적인 성숙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제 AI와 로봇을 결합한 형태,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휴머노이드를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 부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나 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사실 이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질서 있는 그 인구 축소 시대를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물론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비노동 인구를 노동 인구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70년대에 미국에서 썼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정주부를 취업시켜서 맞벌이를 하게 하는 방법. 뭐 어찌됐든 뭐 여성의 사회 참여든 아니면 어떤 비노동 인구,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일을 이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뭐 참여시킬 것인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분들, 이주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좀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러면 이걸 기술로서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G마켓 그 쇼핑몰에서 반려견 사료하고 우리 애기들 먹는 분유 이유식하고의 그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견 사료가 분유 매출보다 더 그걸 추월했어요.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한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3D 업종, 뭐 3D 얘기했지만 요즘 4D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드림리스가 더 추가가 돼서 요즘은 4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 중국이나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심지어 그 나라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요즘 있다고 합니다. 직종마다 그 나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뭔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저희가 WTO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분업화 또는 글로벌화
가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깨졌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분업화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기술 패권은 뭐가 될 거냐? 저는 지금 말씀드린 휴머노이드가 그 다음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것의 플랫폼 주도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까지 쭉 넘겨오면서 그 핵심 플랫폼은 사실 미국이 계속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OS 이런 것들 다 미국이 가져왔었는데 그걸 과연 미국이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게 불안하다 보니 지금 자꾸 미국에서 중국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에다가 AI 반도체 수출하는 거 자꾸 막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는 전 세계 제조 거점 그 공장, 전 세계 공장은 중국인데 과연 중국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이런 제조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는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저렴한 곳에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걸 다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저희가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공급망과 이런 생산 시설을 다시 가져오는 또는 내재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리쇼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쇼링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국의 생산 시설을 외국에다가 내보냈었는데 그걸 오프쇼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인건비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제조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 만약에 지금 그 제조 생산 노동자를 만약에 휴머노이드로 다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중국이 그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중국은 그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제조 생태계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도 상당히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자리나 그 노동자 임금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다 외국에 보냈던 개도국에 보냈던 그런 제조, 생산 또는 서비스업 중에 일부를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구 변화입니다. 가운데 있는 장표 보시면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증가 추이가 보시면 2000년대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20, 30대 그리고 60, 70대 60, 70대는 이제 사별하신 분들 또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20, 30대 분들은 이제 비혼이라든가 그런 핵가족화 이게 가족끼리 살다가 분가해서 떨어져 나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던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가구를 가족 단위 우리 아들 거, 딸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구를 샀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구를 살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런 핵가족과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굳이 그렇게 가구를 많이 살 게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저희가 그 AI 스피커라는 거 있잖아요. 그 KT에서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어떤 노인분이 이걸 실제로 얘한테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은 되게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보다 낫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 휴머노이드 자체가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에는 제가 예시로 든 게 이제 좀 유명한 그런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뭐 AI라든가 허라든가 뭐 I Am Mother 같은 그런 영화들. 이 영화들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심지어 이걸 로봇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키우기 전에는 이거 동물이고 사람이지. 근데 뭐 동물 보고 막 우리 애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그걸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나중에는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 로봇에다가 상당히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쏟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재 판세를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뭐 이 수식 자체를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휴머노이드가 어떤 나라에서 뭔가 성공 또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팩터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 혁신 수준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 비용 절감 혁신 수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노동력 부족 수준, 네 번째는 사회적 로봇 수용도. 뭐 저는 한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에 두 개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 나머지 뒤에 두 부분은 사회나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뭐 세 나라를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 부분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뭐 제조원가 절감 부분, 생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제가 좀 노동력 부족도를 저렇게 좀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은 크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장표를 보시면은 그럼 미국 서구권의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출시 시점을 보시면은 최근에 2, 3년 안에 뭐 10년 된 기업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10년 된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 키하고 뭐 몸무게 보시면 보통 성인 남자 수준의 키와 그런 몸무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들 수 있는 가반 하중은 뭐 한 20kg 정도 들 수 있고, 속력 뭐 이런 건 별로 의미는 없고, 작동 시간은 한 2시간이나 많이 가야 5시간. 제가 보기에는 한 2시간 가면 잘 갈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밑에 보시는 이제 AI 파트너입니다. AI 파트너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기반이고, 그다음에 뭐 자체 오픈 AI도 있고 자체 개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잠재 고객을 보시면 서구권 로봇들은 그래도 타겟팅하는 기업들이 현재 있어요. 잠재 고객들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게 많이 보이지 않던데요.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휴머노이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발표되는 논문, 특허, 생산량 이런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미국이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 이 로봇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아직 선점하지 못했고, 이런 고객사를 본인이 수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라든가, 기업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조차 판매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아직을 확보하지 못했는 부분이 아직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4월 10일 날 저번 달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발족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저는 이제 과기부 소속인데, 과기부가 아니라 산자부 쪽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생태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첫째로 이런 부품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거의 없고요.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그냥 수입해다가 조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완성품,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조차도 거의 사실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해 초에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자체가 지금 사실 돈이 안 됩니다. 너무 비싸고요.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파는 게 거의 뭐 몇 억 하거든요, 한 대당. 근데 그 로봇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안 돼서, 그렇다 보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직 뛰어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저희가 정부에서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2028년까지 만들어 보겠다. 두 번째는 그 로봇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 부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용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네 번째는 뭐 인재 육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정부에서 큰 그림을 일단은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가 어떤 거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 가트너라고 하는 시장 전망 기관의 자료인데요. 최근의 자료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4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거의 10년 전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5년 안에 막 전국에, 전 세계에 이런 자율주행차가 다 깔려서 이제는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될 거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시대가 오진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10년 더 이상이 걸려도 아마 될지 안 될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율주행차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보시면은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의 1%밖에 안 되더라. 1.6%. 그래서 지금 마치 그 언론에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피겨 AI 같은 그런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말도 다 알아듣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이제 바로 사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들은 상당히 뭐 아주 잘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한 것이지, 정말 얘를 데려다가 사람처럼 일을 쓸 수 있나, 그건 아닙니다. 그 수준까지 아직 오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이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우리가 마켓을 이볼루션 하는 S커브를 그려놓은 거고요. 현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저는 올해 지금 휴머노이드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000대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뭐 1,000대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뭐 아주 극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올해 PC 출하 대수가 한 2.5억 대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한 13.6억 대 정도 되고요. 요 모건 스탠리 전망을 보면은 2050년이 되어야 한 2억 대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2050년이나 돼야 PC 시장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저희가 이렇게 시장 분석하는 분들이 시장 규모를 이 마켓 사이즈, 이 금액으로 볼 것이냐, 대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통 사실 금액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이 없거든요. 이게 뭐 수백억 달러짜리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몇만 원대 그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장 마켓 사이즈를 비교할 때 대수로 비교하는 것이 살짝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야 비교해야 사람들이 감이 오거든요. 아, 이게 이 시장이 얼마 정도 시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 예상인데요. 2050년이 돼도 시장에 여전히 성장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점으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2060년, 70년은 되어야 시장 정점 정도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이 시나리오를 잠깐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뭐 외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가 좀 지금 어디 쓰냐라고 하면 주로 자동차 공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굳이 자동차 공장이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로봇이라는 걸 쓸 때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 로봇, 산업용 로봇, 딱 그 용도밖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얘가 어느 때마다 다 데려놔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아주 좀 제약을 줘서 장소나 용도에 한정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용도를 찾다 보니 이제 이런 자동차 제조업을 현재는 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BMW나 현대자동차나 그런 자동차 기업, BYD나 그런 기업들이 현재 좀 응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조 쪽에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특히 우리나라, 뭐 아까 지금 문솔위원님하고도 잠깐 뭐 강연 전에 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분단 국가에서는 요즘에 그 군인들 많이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제 이 병력 수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이제 다 자동화, 무인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감시, 정찰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로봇을 쓸 겁니다. 뭐 이 부분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이게 터미네이터가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용, 뭐 의료, 간호 분야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보니 이런 거 이제 로봇이 점차 대체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 이제 범용 서비스, 우리가 뭐 이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피스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쓰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정용으로 쓰일 겁니다. 왜 가정용이 최종적이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가정에서 쓰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이게 안전해야 되고, 이게 얘가 어떤 범용적인 일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진화 형태는 가정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지금 밑에 있는 장표 보시면 이거는 저희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전 아틀라스의 그 시연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얘가 막 춤을 추고
막 덤블링을 하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사람도 못하는 동작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감탄을 했었는데 그래서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로봇 기술의 정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최첨단 로봇 기술이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렇게 춤추고 운동 잘하는 로봇을 갖다가 어디다 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몇억 원짜리를 들여다가 얘를 뭐에 쓰지? 군사용이라든가 그런 목적에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험지 돌파라든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일반 기업들이 이런 걸 가져다가 쓸 일이 없거든요. 얘가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방향은 이런 어떤 이족 보행이라든가 운동 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실제로 얘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브레인과 손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의 플랫폼을 누가 과연 선점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PC 시대 때 인텔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이 두 가지 업체가 이 시대를 우리가 풍미를 했었죠.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제 퀄컴의 AP와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 OS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플랫폼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대 때는 과연 어떤 업체가 이 플랫폼을 장악을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계속 여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 현재 고민되겠죠. 그래서 MPU를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만들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OS는 애플, 구글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아마 경영학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좀 이건 오래됐는데 CPND라고 하는 거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익입니다. 그런 가치 사슬에서 어디서 돈을 벌 거냐? 수수료를 받을 거냐? 광고를 할 거냐? 구독을 할 거냐? 구입을 할 거냐?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을 여기다가 한번 투영을 시켜보면 로봇 제조업체는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주로 구매나 구독 형식으로 아마 구매를 하겠죠. 이제 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구독을 보통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플랫폼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앱이라든가 콘텐츠 만드는 업체들 이런 생태계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장표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만 제외하고 좀 보면 엔비디아나 오픈 AI나 구글 같은 업체가 이제 이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마 싸울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플랫폼을 가질 수 없죠. 사실 우리나라가 한 번도 플랫폼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모바일 OS도 뭐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국산화하자 했지만 안 됐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드웨어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중국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요거는 저 아마 자율주행 그 5단계 그 잘 아시죠? 그걸 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로봇에서 적용을 한번 이거 제 마음대로 해본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현재는 레벨 1 대부분이 레벨 1단계, 그다음에 레벨 2단계 정도 됩니다. 레벨 3부터 지나가야 이런 정형 작업이 아닌 비정형 작업이 가능해지고 그런 복합지능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처럼 얘한테 별도의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스스로 배우고 어떤 일을 시켜도 뭐 야 빨래 개 뭐 빨래도 그냥 별도로 학습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적적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레벨 1이나 레벨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레벨 3, 4, 5로 가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이 지금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휴머노이드를 하나 들여다가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원 하나 뽑는데도 대졸 신입을 하나 뽑아도 4대 보험 주고 뭐 연봉을 주더라도 그 이상 줘야 되는데 1년 연봉 주고 로봇 데려다가 계속 24시간 내내 풀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지나면은 가서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뭐 교대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 기술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비율이 기껏해야 10% 남짓입니다. 맥스로 잡아도 20%. 그래서 다른 반도체 기술은 뭐 1년에 뭐 2배씩 뭐 연산 성능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배터리 성능은 그렇게 많이 진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왜냐하면 실제 사서 들여놨는데 뭐 한두 시간 하다가 뭐 가서 또 이게 못 쓴다 하면은 사람들은 굳이 저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제조 비용 절감입니다. 저는 혁신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어느 때보다도 싸게 만드는 것. 두 가지 혁신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면 싸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혁신 기술들은 결국에는 따라잡힐 수 있거든요. 물론 싸게 만드는 기술도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중국이 만들지만 인도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쉽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싸게 만들 수 있는 제조 생태계가 그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이쪽에 가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1987년에 제가 어렸을 때 IBM PC를 처음 샀는데 그때 가격을 한번 보면 그 당시 가격으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이걸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거의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 티코 자동차 가격이 319만 원, 거의 자동차 가격과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그런 형태죠. 휴머노이드 지금 가장 싸게 파는 지금 중국의 유니티리 G1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도 경차 가격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휴머노이드 가격은 사실은 집 한 채 가격입니다. 작은 집 한 채 가격인데 이게 지금 자동차 가격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기업들의 목표입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이제 더 나가서 2050년이 되면은 자동차 가격이 아니라 PC 가격 수준으로 더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의 원가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 바디에 해당하는 게 80%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실제 이 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이 부가가치는 그쪽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약점이 이 핵심 부품 소재 쪽에 지금 그런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사회적인 수용도입니다. 앞서 두 가지 요소는 이제 기술 혁신이거든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해야 휴머노이드가 빨리 도입이 될까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 레디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기술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됐을 때 가장 큰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이 인간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대부분 이제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그런 직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렇게 점점 일하는 날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임금은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잘 녹여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싶고, 휴머노이드는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 다음에 뭐가 될 거냐 해서 뭐 이 스마트 안경이다, 뭐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지만 사실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PC도 보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자랑거리가 뭐 우리나라가 디지털 1등 국가다. 왜냐하면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를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받아들여서 보급률이 높다. 그걸 사실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 나라하고 경쟁을 한다라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빨리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빨리 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만의 생태계를 빨리 만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의 사례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PC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쪽에서 10위 안에도 못 들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모토로라, 노키아 다 누르고 1등이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서비스를 받아들여서 상용화하고 보급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가정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카메라를 가진 그냥 걸어다니는 기계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뭐 내가 옷 벗고 목욕하는 장면이라든가 뭐는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것조차도 얘가 다 볼 텐데, 과연 그런 부분, 보안 문제, 지금 뭐 저희 뭐 SK텔레콤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터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폼팩터 관점에서 보면은 꼭 사람처럼 생겨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정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갔을 때 얘가 걸어다니다가 혹시라도 넘어져가지고 아기가 깔릴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렇게 좀 약간 귀여운 형태 이런 거를 가정에서 오히려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저가형으로 팔겠죠.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되면은 아마 저가형, 우리도 저가폰 있듯이 그런 거는 이런 게 할 거고, 아마 저런 건 고급형으로 팔겠죠. 그래서 그런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굳이 사람처럼 뭐 꼭 다리가 달리고 그래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족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로봇에다가 로봇도 인격이 있다, AI도 인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걸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이게는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미국,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건 알겠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도 적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뭔가를 해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사람은 웨인 그레츠키라는 그 캐나다 선수입니다. 역대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 아이스카 하키 그 몸싸움이 심한 그 그 종목에서 또 보면 키나 몸무게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왜소하답니다. 보통 2m 가까이 되고 막 건장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신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장 전설적인 선수로 남을 수 있던 배경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이스하키에서 보통 치는 까만 게 이제 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내가 쫓아가지 않았고 나는 얘가 갈 곳을 미리 예상해서 갔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국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사실은 미국, 중국을 뭐 넘어서는 건 둘째치고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 산업에서 어느 방향으로 헤딩을 해야 될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